목표는요, GNSS를 설명할 수 있다, GPS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GPS 모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GNSS, GPS, 위성 측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자, GNSS란 용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GNSS는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진 약자일까라는 거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 오늘의 학습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GPS란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당연시 되어진 이러한 장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GPS,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용하였던 GPS란 도대체 어떠한 개념일까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성 측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요, 드론은 어떤 원리로 드론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NSS 기타 센서입니다. 자, GNSS는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터라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글로벌이란 뜻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부가 설명은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내비게이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GNSS의 동일시되는 S 알파벳, 뜻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그래서 세터라이트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터라이트는 위성이란 뜻이고요. 시스템은 말 그대로 무언가 위성을 활용한 시스템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시기 충분히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대양을 항해하던, 자, 대양은요 말 그대로 아주 큰 바다죠. 우리는 현재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과거 이러한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그 다음 차량이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는 대륙을 건넜을 때 어떠한 도구를 혹은 어떠한 이동수단을 써서 우리가 이동을 했었을까라는 걸 한번 유추해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양이라는 거 이미 눈치채셨죠? 말 그대로 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그 선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양을 항해하던 선박들은요, 항법을 위해서 도구로서 별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 떠올리실 텐데요. 과거에 나침반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 한마디로 지구에 자기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시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주로 북두칠성을 확인을 해서 그러한 별을 기준점을 놓고 이쪽 별 혹은 특정 계절에서는 북두칠성의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들 이동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초적인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위치 기준에서 어떠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 한마디로 줄여서 항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의 출현과 더불어서 비행체에서는 별의 관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자, 우리 무인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당연히 우리 조종사 개념의 파일럿이 직접 탑승을 해서 우리 하늘을 이동을 하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칵핏이라고 하는 조종석에 앉아서 아주 높은 고도에서 하늘을 비행을 할 때 별의 위치를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우리가 야간 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존의 항법을 통해서 별의 위치만으로는 정확하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요. 과거 구시대에는요. 복엽기가 이제 날아다니던 그러한 시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하를 돌파하는 현재 그러한 과학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는요. 지상의 철도 혹은 도로처럼 선형 기준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문장을 들으셨을 때 금방 유추하셨을 겁니다.
과거에 항공기 관련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비행기죠. 비행기 관련돼서 굉장히 최대 속도가 빠른 그러한 비행기들이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항공기의 그 비행 관련된 신뢰도 역시, 안정성 역시 지금보다 현저히 신뢰도가 떨어졌던 구시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속도, 그 다음에 최대 비행 시간 등등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땐 굉장히 수준 미달의 그러한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죠? 지상에 있는 커다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철도라던가 도로를 선으로 이용을 해서요. 그러한 선 기준으로서 우리가 기초적인 항법으로서 이용했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법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측 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데드 레커닝 내비게이션이라고 써드렸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점에서 방향과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풍향풍속을 고려해서 목적지 도달까지의 시간을 축축을 하는 그러한 항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풍향풍속이라던가 그 다음에 특정 방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밀하게 관측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거리를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들을 예상을 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 나오는 예상 항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그냥 이미 추측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항법의 기초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무선 항법입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영문은요, 라디오가 들어가죠. 라디오 내비게이션.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추측 항법을 통해서 항공기들이 이렇게 항법을 운용을 했던, 이동을 했던 그러한 시기하고 지금 무선 항법이 나왔기 때문에 자,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시점부터 새롭게 항법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구나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지상에 있는 무선 시설에서 발사되고 있는 전파를 이용해서 현재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상하고의 무선 통신이 가능한 시점에서는요, 이미 내 현재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통신 수단을 통해서 서로 관제사와 현재 위치에 관련해 가지고 관제 및 항법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는 굉장히 쉽죠. 무선 항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관성 항법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혹시 이 관성 항법의 영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학습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제가 기존에 IMU 관련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도와드렸을 때 IMU의 영문 기억나실 겁니다.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이죠. 그때 나왔던 이너셜이네요. 그래서 우리말로는요, 관성이라는 거. 드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제대로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반드시 영문 중에서 이너셜, 특히 관성이라는 뜻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관성 항법은요, 자이로 가속도계 항법 컴퓨터 구성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요, 속도, 방향, 가속도 등을 산출해서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한 이후에 이러한 항법이 도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추측 항법이나 무선 항법 관련된 기술보다 훨씬 더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한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항법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흔히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GPS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대표적인 미국의 GNSS를 뜻합니다. 그래서 GPS의 약자는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불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정도 약자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기존에 GPS라고 알고 있었던 이러한 명칭이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는 GNSS 시스템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한 종류는 미국이 만든 GNSS였구나. 그런데 GPS라고 불렀던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거를 직접 바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요, 위성 위치 측정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PS는 미국에서 1970년도에 특정 대상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목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로 GPS는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통해서 차량으로 이동하셨을 때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GPS 기능을 주로 많이 쓰고 계시죠?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학습하고 계시는 건요, 무인 비행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날아다니는 이러한 비행체 기준으로만 GPS를 조금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든 장비 사용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GPS는요, 그냥 말 그대로 군사 목적 시스템인데 특정 대상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GNSS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통한 시스템이다.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운영 중이고요.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개방되어 유용하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예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비행 관련해 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기존에는 쓰였던 이러한 미국의 GPS가요. 더 이상 항공 관련돼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민간에까지 이 GPS 기술을 이렇게 공유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요, 지금은 이 GNSS 중에서 미국의 GPS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군사 동맹국이죠. 미국. 그리고 우리 역시도 편안하게 이렇게 GPS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GNSS는요, 그림에서처럼 크게 위성, 지상의 제어국, 사용자로 구성이 됩니다. 지상 제어국의 수신장치에서 고도 약 2만 km 중궤도에 위치해 있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요, 100m 이내의 위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GNSS의 기본 원리입니다. 또한 위성의 위치와 위성 시계, 전리층 모델, 위성 궤도 변수, 위성 상태 등의 항법 정보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앞선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이라는 이 그림에 보시든 이러한 문장 통한 내용들,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상단에는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기 쉽게 위성들을 그림에는 한 5개 정도를 나열해야 되는데요. GPS라는 미국의 GNSS는요, 자, 대기권 밖에서 위성이 겨우 5개만 존재할 리는 없죠. 그래서 지구는 공전, 자전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같이 위성 또한 지구 궤도상에서 함께 유영하면서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 GPS 항법 위성 24개, 이러한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도 역시, 그 다음 경사각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전 주기는 11시간 58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그림을 보시면요, 사용자 부분, 그 다음에 우측에는요, 지상 제어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삽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을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영상 자료 준비했습니다.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세틀라이트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인 GPS는 위성 항법 장치라고도 합니다. 항법이란 비행기나 선박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필요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지리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이 항법 장치가 구동하기 위한 시작점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물체, 특히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휴대폰의 위치는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GPS가 구동하기 위해선 항법 위성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정지 궤도로 쏘아 올린 항법 위성 4개. 먼저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분석해야 하는데, 위성이 보낸 전파의 시간 정보를 수신기에서 받은 시간 정보와 비교해 그 차이로 빛의 이동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위성의 좌표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3개의 위성 위치에서 각각 원을 그려 계산하면 수신 위치의 교차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위치 값에 나머지 1개 위성의 값을 대입하면 오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실행되기 위해선 3가지 구성 요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우주위성 부문, 둘째는 지상관제 부문,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자 부문입니다. 항법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의 제어국과 사용자의 GPS 수신기가 있어야만 위치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해발 2180m의 고도. 이 하나의 궤도 위에는 3개의 주위성과 1개의 예비위성, 이렇게 4개의 GPS 위성이 위치해 있고, 적도를 기준으로 각각 55도의 기울임각을 갖는 6개의 궤도에 4개씩 위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GPS 위성은 지구의 전 범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GNSS는 범지구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도 그래서 불립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3개 이상의 항법 위성으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수신을 하고, 이때 위성에서 수신기까지 전파가 이동하는 시간을 관측을 한 후에 후방 교회법으로 수신기의 3차원 위치, X, Y, Z축이죠. 이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각각의 위성 3개는요. 둥그런 범위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범위들 교집합을 찾아서 내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성은 4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각각 A, B, C 위성은요. A 위성은 예를 들어서 X축, B 위성은 Y축, C 위성은 Z축을 이렇게 관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남아있는 D 위성은요, 내가 이동하고 있었을 시에 예를 들어서 현재 측이했었던 그러한 측이점 기준으로 시간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위치를 확인 후에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동을 하셨을 때 그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앱을 쓰셨을 때에는요, 남은 기간, 그 다음에 남은 거리와 같이 시간이 표시가 되시죠.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론 관련해서, 특히 무인기 관련해서 GPS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관련된 범지구위성 항법 시스템 GNS의 측의 원리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거꾸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 GPS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센서 드론을 접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드론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GPS 센서가 있는 그러한 기체를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금전적인 여유, 아직은 혹은 내가 연습용 기체를 그냥 가볍게 가성비 좋은 걸로 추천받아서 구매를 했다 했었을 때에는요, 그때는 GPS 센서 탑재되어 있지 않은 드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 분야 혹은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을 하실 때에는요, 일부 아크로베틱한 그러한 비행을 촬영을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요, 웬만하면 전부 다 GPS 모드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드론을 준비하셔서 비행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러한 현재 장소가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 같은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을 때는요, 말 그대로 개활지죠. 그런 곳에서는요, 위성 위치, 그 다음에 위성의 개수를 굉장히 수월하게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GPS 센서의 도움을 받는 드론들은요, 드론 인터페이스 화면에 현재 내가 GNSS 위성을 몇 개 수신을 했는지 개수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PS 모드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드는요, 한마디로 내가 두 손을 다 놓고 조종기에서 특별하게 내가 조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론 자체가 스스로의 위치를, 좌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알아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고도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흔히 말하는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호버링이 유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위성의 수신 개수가 2개다 혹은 1개다 했었을 때에는요, 우리가 GPS 모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GPS 모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최소한 드론을 운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GPS 모드다라고 부르실 수 있으려면요. 최소 위성의 개수는 4개는 잡고 계셔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GPS 모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GNSS,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GPS 모드는요. 말 그대로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지 현재 드론의 고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GPS 모드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요. 위성의 신호는 최소 위성 개수는 몇 개 정도 잡아야 되죠? 그렇죠. 4개입니다. 3개도 조금 불안합니다. 4개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4개 이상으로 위성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GPS 모드의 신뢰도는 굉장히 향상되겠죠. 그런데 고도는요. 절대 위성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높은 고가다리 같은 경우를 지나갔었을 때에는요. 내비게이션은 현재 여러분들 차량의 높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GPS 위성은 높이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고도 혹은 높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하고 학습을 하셨죠? 어떤 거죠? 네, 기압계입니다. 바로미터죠. 그래서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GNSS 응용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활용 분야 여러분들께 한번 학습 차원에서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주로 이제 통신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GNSS 관련해서 아직 처음 학습하신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예측하실 수가 있는데 환경 토목 쪽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환경 관련된 시설물 관리라던가, 그죠? 관리 및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드론 관련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측량 및 측지입니다. 네, 드론으로 지금도 현재 활발히 측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단순히 드론을 비행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다시 또 측량도 가능하다라는 거. RTK라는 그러한 개념 제가 추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술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는요. 지진 예방 등을 위한 지각 변이 관찰도 가능합니다. 의외로 이러한 부분들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당연히 군사 분야, 그 다음에 문화복지, 농업 분야, 레저 스포츠 등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문화복지부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드론이 아니어도요. GNSS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꼭 드론하고만 여러분들이 지금 연관지어서 GNSS를 학습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따로 놓으셔서 GNSS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복하신 이후에 드론에 다시 한번 GNSS가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활용 분야를 굳이 뭐 힘들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유추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나머지 부분들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요, GNSS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미국의 GNSS인 GPS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외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은 GNS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각국의 위성 측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73년에 군사 목적으로 GNSS인 GPS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부터 민간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약 30개 이상의 위성이 운용되고 있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당초 설계 수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는요, 평생 무제한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무한동력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시간 이제 활동 수명이 전부 다 된 위성들은요, 도태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성을 쏘아내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국방부에서는요, 이 GPS 위성의 개수 관련해가지고 보안 상태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GPS가 또 위성이 따로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정확한 GPS 위성의 수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혹은 GNSS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뭐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대척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때부터 서로 우주 관련해 가지고 항공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그런 국가인데요. 러시아는 그러면 어떠한 GNSS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글로나스라고 하는 GNSS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글로나스라는 약자 역시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터라이트 시스템의 약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터라이트 시스템이라는 걸 GNSS라고 약자를 풀어서 이렇게 썼지만 러시아는요, 글로나스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의 GPS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약자 역시 뜻은 동일하나 약자를 다르게 표기했다는 거에서 이미 유추하셨죠? 러시아는 미국보다는 조금 개발했던 속도가 늦었다라는 거죠. 자, 경제적 침체가 원인이 되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요. 최근 미국과 민간 위성항법 시각동기 부가가치 서비스의 상호 협력에 전략적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두 개의 민간 목적의 신호를 가진 두 번째 글로나스 M이라는 위성을 포함해서요, 2004년 12월 3개의 위성이 추가로 발사돼서 현재 약 11개의 글로나스 위성이 운영 중으로 꾸준한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연합체죠. 자, 그러한 연합체 기준 성격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도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럽의 갈릴레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로피안 세터라이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를 해서요, GPS와의 호환을 기본 전제로 기존의 다른 시스템보다 우수한 성능의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비용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2016년도에 들어서야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자, 일본은요, 자체적으로 MSAS라고 하는 다목적 교통위성 기반 확장 시스템 위성을 추가 발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역적 정지궤도 위성 항법 정보 시스템인 보정이죠. 항법 보정 시스템인 QGSS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NSS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조금 범지구적인 세계인이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조금 드시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GNSS만 있는 걸까요? 자, 중국을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GNSS보다 조금은 규모가 작은 RNSS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독자적인 위성 항법으로서 정지 위성을 이용한 우리말로는 북두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바이도우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베이도우2 요게 이제 바로 GNSS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 하고요. 두 기를 2000년도 10월하고 12월 연속으로 쏘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성이죠. 3기를 지난 2003년 5월 24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GNSS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조금 전 세계적인 그러한 느낌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조금 지역적인 범위 규모, 한마디로 조금 적은 규모의 이제 항법 시스템, 적은 범위의 위치를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RNSS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베이도우인데 이거는 베이도우 1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요, 인도 지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성 개수를 가지고 있는 나빅. 그 다음에 일본은요, QGSS.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GNSS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전역의 위치만 정확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그것도 교통 정보 역할로 활용하고 있는 위성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요, GNSS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넓은 범위를 알 수 있기에는 좀 제한되나, 특정 국가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셨을 땐 그 나라에 정확하게 그래도 위치를 좀 파악하기 쉽게 도와주는 지역적인 조금 협소한 그러한 범위의 RNSS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드론들은요, GNSS를 수신을 하지 RNSS를 수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키포인트입니다. GPS는요, 미국의 GNSS 시스템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셨네요. 그리고 드론 관련 GPS 모드를 활용하려면 위성은 최소 4개를 수신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학습 점검입니다. 항법의 종류 중 항공 관련 항법의 대표적인 기술은 무선 항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죠. 관성 항법으로서 자이로 가속도계 항법 컴퓨터 구성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러한 항법이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GPS를 사용하는 것이 GNSS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답은요?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GPS는요, 미국의 GNSS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무리 학습 정리입니다. GNSS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GPS는 미국의 GNSS입니다. 드론 관련 GPS 모드는요, 국가에 따라 다른 GNSS를 수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드론을 운영하실 때 당연히 GPS 신호를 수신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으로 가시면요, 이제 바로바로 유추하시기 쉽죠? 이러한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였고요. 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프로펠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변 피치를 설명할 수 있다, 고정 피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프로펠러, 가변 피치, 고정 피치입니다. 자, 오늘 학습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펠러 혹은 프롭이라고 들으셨을 때에는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떠올리시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과연 프로펠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혹은 프로펠러 도대체 이름이 왜 프로펠러라고 이름 붙여졌을까요? 이러한 어원과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로 이제 헬리콥터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터라고 부르는 그러한 명칭하고 프로펠러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따로 이름 명칭을 분류해서 부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펠러 과목은요, 드론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양력을 발생시킬까가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부터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어원은요, 1780년 영국의 약사 윌리엄 베시가 배를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고 특허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치에는요, 3개의 날개, 그래서 가로하고 제가 날개 옆자 이렇게 써드렸죠. 이렇게 3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서 물속에서 회전을 하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요, 프로펠러라고 최초에 이름을 붙였고요. 이 프로펠러는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프로펠에서 유출을 해서 유래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냐? 분명히 프로펠러는요, 뭐죠? 내가 아는 프로펠러는 양력을 발생시켜서 혹은 추력을 발생시켜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물체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혹은 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회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 뭐라 그랬죠? 물속에서 회전하면서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함.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조선 관련돼서 조금 공부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아실 텐데 스크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의구심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로펠러의 어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초에는요, 이렇게 프로펠러가 만들어졌을 때 스크류라는 정확한 명칭을 따로 분류해서 만들진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3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프로펠러, 요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원시적으로 스크류로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요, 어원은 프로펠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학습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조금 진행을 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그냥 요기 삼아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정익 항공기가 먼저 개발이 되었나요? 회전익 항공기가 먼저 발명이 되었나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프로펠러, 고정익이죠. 네, 추력 프로펠러.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유추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공기, 이제 비행기 관련된 프로펠러 내용이고요. 1781년입니다. 앞서서 이제 어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1년 정도 조금 늦었죠. 그래서 1781년도에는요, 프랑스의 알폰스 페노라는 사람이 고무줄로 프로펠러를 돌려서요, 이로 인해서 생긴 추진력으로 비행을 하는 장난감 비행기 프라노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고유 안정성을 가진 길이 50cm의 작은 모형 비행기로서 11초 동안 40m를 비행을 했고요. 근대 비행기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요, 어디서 조금 많이 보신 그러한 형태 아닌가요?
일단 역학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뒀었을 때 왜 날개의 형상이 이렇게 되었나, 굳이 이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도요, 하단부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프로펠러 2옆자리로 지금은 보이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고무줄을 굉장히 꼬아놔가지고 고정을 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죠? 고무 동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글라이더 부분이 따로, 그 다음에 고무 동력기 부분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대회도 했었네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조금 선명히 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무 동력기 부분으로 대회에 이제 출전을 했었을 때 전교에서 저 혼자 글라이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금상을 탔습니다. 예, 조금 우습죠? 나머지 친구들은요, 고무동력기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었지만 저는 저 혼자 글라이더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초등학교 때 금상을 탔던 기억이 있네요. 자, 프로펠러 블레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는요, 블레이드의 수에 따라서 종류가 나뉩니다. 두 장의 블레이드, 쉽게 말해서 우리는 2옆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2옆을 가진 프로펠러부터요, 6개의 블레이드를 가진 6옆 프로펠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항공기에는요, 6개, 6옆이죠. 6장의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서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회전시키면서 충분한 추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단순히 생각하셔도요, 이해하실 수 있는 건데요. 6장의 블레이드, 말 그대로 6옆이면요, 오히려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추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블레이드가 하나 개수가 계속해서 추가된다는 건 뭐죠? 결국은 회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더 받죠. 그리고 그러한 블레이드 면적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충분히 이러한 천천히 오히려 조용히 회전시키며 충분한 추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문장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프로펠러에 이러한 옆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속도만 빨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블레이드 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은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스펙 RPM을 가지고 있는 모터인데 보통 이러한 특정 모터를 봤었을 때는요, 2옆짜리 프로펠러하고 상성이 좋은데 왠지 내가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블레이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조금 더 멋도 있는 것 같고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2옆에 호환성이 아주 적절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러한 모터에다가 6옆짜리 프로펠러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는 탈 겁니다. 가열돼서. 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펠러 블레이드 수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2옆짜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점점점 하나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가 5옆짜리는 없죠. 네, 6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 비행체로서의 드론을 기준으로서 학습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펠러 블레이드 한번 보시면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콥터 형태는요, 이 옆이 살짝 오른쪽으로 눕혀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무인 멀티콥터 관련된 회전이 가고 연관성이 있겠지만 이 그림은요, 추력 프로펠러로서 최초의 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서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블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올려놓은 거니까요, 단순하게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왜 2옆, 3옆, 4옆은 있는데 5옆은 없나요? 말 그대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제 홀수로 남는 그러한 옆 중에서는 3옆이 최대치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에는 빠르겠죠. 5옆자리를 만들어 버리면요, 아마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스스로 파괴되거나 혹은 이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구동축 연결된 엔진 혹은 모터가 과열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저항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옆짜리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반드시 저한테 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펠러하고 로터의 비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력 발생 장치인 프로펠러하고요. 그와 비슷한 모양의 양력 발생 장치인 헬리콥터의 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로펠러하고 로터는 우리가 따로 지금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두 뭐죠? 추력 및 양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미 기존 교시에서 저하고 어느 정도는 가볍게 여러분들 훑으시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학습 조금 하시면서 이미 인식이 정확하게 바뀌신 분들은요. 로터, 그 다음에 프로펠러 구분지어서 부르는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뜻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계속 저랑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펠러하고 로터의 단면을 살펴보면 둘 다 유선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의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로터의 단면이고요. 오른쪽은요. 프로펠러의 단면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펠러 단면은요. 눕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추력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일단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그림을 보셨을 때는요. 크게 여러분들 차이를 좀 못 느끼시겠죠. 단순하게 눕혀져 있는 걸 그림을 세워놓은 것처럼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포일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에어포일이 이제 눈에 보이시면요. 저항하고요. 이제 기압을 여러분들이 슬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치가 추력과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볼록한 위쪽을 지날 때에는요. 평평한 아래쪽을 지날 때하고 속도 차이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과속 방지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일전에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진 공기의 속도 차이는요. 날개의 위쪽하고요. 아래쪽에 압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요. 압력은 낮아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요. 압력이 높아진다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날개 위쪽에 압력이 낮아지고요. 아래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뜨는 힘, 부양력, 양력이죠. 네, 그 양력이요. 헬리콥터를 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요. 로터의 단면이라는 부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로터 한마디로 헬리콥터하고 관련이 있다. 헬리콥터 관련돼서는 절대 프로펠러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고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속도 차이는요.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마찬가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추력이다. 나아가는 힘, 추진력, 그죠? 추력이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프로펠러 단면을 보시면요.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요. 추력 프로펠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무언가 이 진한 분홍색의 화살표 큰 거 보이시죠? 그쪽 방향으로 무언가 회전력 때문에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자리에서 수직 이륙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프로펠러는요. 당연히 활주로 해서 택싱, 지상에서 활주하는 거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가변 피치 프로펠러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무인 멀티콥터 하시는 분들은 고정 피치로 이제 대척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네요. 자, 가변 피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의 피치를 자유롭게 변화시켜서요. 원하는 위치에 기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장을 설명을 드렸을 때 납득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문장 설명만으로는 무언가 가변 피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학습을 도와드리면요. 제가 영상 준비한 거 같이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볼륨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영상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영상은요, 말 그대로 헬리콥터의 로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가운데 제 손 한번 봐주시면요, 구동축이 있고요. 이게 이제 머스트죠.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로터 블레이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힘줄, 인대 역할을 하는 거. 그죠? 지금도 영상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바뀌죠? 이게 바로 스와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와시들을 모으는 가운데에 또 동그란 판, 이게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터 블레이드 자체도요, 계속해서 각도가 바뀌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스와시 플레이트와 스와시 때문에 이렇게 피치의 각도가 바뀌었던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변 피치는 다시 한번 앞선 슬라이드 제가 가보시면요, 이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날개의 피치를 자유롭게 변화시켜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기계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영상의 썸네일을 보시면은 이러한 장치 같은 것들, 가변 피치를 도와주는 이러한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헬리콥터 혹은 무인 헬리콥터는요, 당연히 가변 피치입니다. 네, 이제 충분히 학습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멀티콥터 프로펠러로 갑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DJI 관련된 그러한 드론들을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구매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접하시기 쉬운 RC 계통, 조금 취미용, 레저용 계통의 그러한 프로펠러 사진을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보시는 프로펠러는요, 가운데 잘 보시면요, 프로펠러가 접히기 쉽게 만들어 놓은 폴딩형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왼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오른쪽도 이렇게 접히는 그러한 구조죠. 이러한 프로펠러는요, 만약에 빠른 속도로 회전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충돌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폴딩이 되는 프로펠러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접히겠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프로펠러보다는요, 그나마 덜 충격이 가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와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폴딩형 프로펠러도 회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프로펠러에 손을 모르고 이렇게 갖다 댔다고 했었을 때 순간적으로 따끔하는 게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손가락을 빼십니다. 이러한 부분, 이 행위 자체에서 오히려 폴딩이든 고정 프로펠러든 간에 똑같이 회전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손가락을 빼기 때문에 더 깊게 우리가 손을 다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난감 혹은 취미 레저용 드론 관련해서 프로펠러가 폴딩형이다 했었을 때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빼는 행위 말고요, 오히려 그냥 손을 미십시오. 그러는 편이 그나마 덜 다칩니다. 레저라던가 이렇게 취미용, 완구용에 들어가는 드론은요, 모터의 스펙, 회전 RPM이 산업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산업용 드론도 똑같이 그렇게 손으로 미는 행위 절대 안전하지 않으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드론 관련해가지고 처음 학습하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높아심에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자, 이제 멀티콥터 프로펠러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펠러를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왜냐? 알리 같은 해외 직구 그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멀티콥터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 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전자적인 그러한 센서를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뭐 모터라던가 프로펠러 여러분들이 규격에 맞게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셔서 조립하실 수도 있는 거죠. 커스텀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JI사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완성형의 양산형 모델을 구매하셨을 때는요, 뭐 제3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드 파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순정하고 조금 스펙이 다른 그러한 프로펠러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호환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요, 내가 프로펠러를 선택을 했었을 때 프로펠러 재원이라던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서 내가 구매를 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변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뭐 회전 방향 같은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W나 CCW냐 이러한 것들, 시계 반시계 방향 말하는 거죠.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시지만 우리 멀티콥터는 어떻게 돼 있죠? 가변 피치가 아니고 고정 피치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십시오. 프로펠러 이쪽 면하고요, 이쪽 면의 각도가 다르죠. 네, 피치 각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프로펠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M1 모터에는 CW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필요하다. 혹은 아니다, CCW가 필요하다. 명확하게
기준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요, 모터하고 회전 방향 상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결하셔야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펠러 선택은요, 다시 한번 모터 제원표상 허용 규격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터의 회전 RPM 출력은 굉장히 낮은데 프로펠러는 굉장히 직경이 굉장히 큰, 길고 큰 이러한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존의 모터의 회전 RPM을 구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프로펠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5,000번 정도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터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커다란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100번은 고사하고 오히려 100번이라도 회전하면 다행이죠. 1초에. 오히려 가열돼서 모터가 탈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허용 규격 범위 내라는 건요, 모터하고의 상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죠. 프로펠러 규격.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 통념상 제조 회사들마다 약간의 통일성을 갖춘 그러한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매자가 구매한 이 프로펠러가 어떠한 직경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피치 각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기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프로펠러 상단 혹은 이 프로펠러 가장 안쪽에 이 이너 부분, 이쪽에 이제 규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75라고 써져 있는 네 자리 숫자를 보시면요, 두 자리씩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선 24는요, 24인치 프로펠러를 말하는 거고요. 인치, 여러분들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 7.5 피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치 각도겠죠. 예, 그래서 이 피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터에 무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했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동 거리, 예, 요게 이제 피치 각도죠. 그래서 늘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측정 기준을 가지고 프로펠러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네요. 제가 프로펠러 형태별 분류로는요, 고정형이 있고요, 접이식 폴딩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펠러도요, 다양한 재질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레저용, 완구용은요,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프로펠러 주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드, 말 그대로 나무입니다. 그 다음 산업 분야 쪽에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드론 고정 피치는요, 카본 파이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프로펠러도요,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먼저 파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각각 이렇게 프로펠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 요 재질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이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프로펠러기 때문에 더욱더 생각하셔야 되는 중점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경량화죠. 그리고 무수히 회전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량화, 그 다음에 경량화를 갖추면서도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펠러를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갑니다.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프로펠러는요, 장점이 뭐죠? 일단 여러분들 주로 이제 맞닥뜨리실 수 있는 프로펠러는요, 이러한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고요. 가장 대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말 그대로 가격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뭐죠? 비행 특성도 굉장히 좋고요. 생각보다 내구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죠? 파손이, 한마디로 생각보다 충격에 의한 내구도는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으로도 지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왜냐, 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 성질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에 어떻죠? 취약합니다.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날개 익단 부분이.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운데 있는 나무, 우드로 갑니다. 과거에는요, 말 그대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풀 스크래치 빌드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일일이 프로펠러를 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고정 피치죠. 피치 각도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겼을 때에는 비행 성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행 도중에 바로 프로펠러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회전을 하면서 저항을 이겨내고 있고요. 그 다음 저항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이 나무, 우드는요, 지금은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이 풀 스크래치 빌드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도 안 하죠. 왜냐? 힘들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압착식으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무로 깎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에 프로펠러에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드는요, 제가 장점, 단점을 조금 설명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장점 가겠습니다. 튼튼하고요.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프로펠러가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비행을 하시는, 내 드론이 비행하는 영상을 찍게 되시면요. 프로펠러 끝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플라스틱 수지를 사용한 플라스틱 프로펠러는요, 이 끝부분이요, 이렇게 날개 익단이 위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에는요, 각각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그 프레임 수에 따라서 조금 잔상이 남기도 하고, 그 흔적이 조금 희한하게도 찍히기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날개 익단이 올라가는 형태들도 은근히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저런 형태인데 어떻게 지금 비행하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겁이 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는요, 살짝 플라스틱의 그러한 성질을, 잘 휠 수 있는 성질을 또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모터하고요, 이 드론 규격의 크기를 맞춰놓는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염려는 없어도 되시는데, 오히려 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잘 휘어지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멀티콥터 혹은 어떠한 항공기 쪽에서 우리가 우드를 쓰는지 한번 슬슬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잘 휘어지지도 않고요. 튼튼한데요.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무게 자체가 효율적이다. 근데 단점은 뭐죠? 당연히 대량 생산하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원심력으로 의해서 파손이 우려. 그런데 위에 장점은 튼튼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는 회전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겉에 외부적인 충격,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내부부터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압착식으로, 고온 프레스 압착식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를 만드는데 겉에 코팅을 한다 그랬죠. 우리는 회전익입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의 무수한 저항을 이겨내면서 계속 돈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우드로 된 프로펠러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보면요, 날개 익단부터 코팅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팅이 벗겨진 부분은 어떻게 되죠? 수분이 침투하겠죠. 그러면 결국 나무 소재는 어떻게 되겠죠? 팽창됐다, 굳어졌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다가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못 느끼겠지만 이미 내부에는요, 약간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취미의 영역에서 지금은 좀 주로 이제 우드, 나무로 되어 있는 프로펠러 많이 쓰고요. 남들한테 조금 나 돈 많아, 혹은 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라는 과시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약간 좀 우드를 선호하고요. 산업 분야에서 드론을 쓰는데 우드를 쓴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 얘기가 나왔죠. 주로 쓰고 있는 카본 파이버 들어가겠습니다. 유리 합성 섬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시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안 사도 내가 쓸 수 있는 카본 파이버 소재는요, 방탄 헬멧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점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앞선 플라스틱 우드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고요. 그런데 더 강합니다. 대신에 장점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가의 가격이에요. 일단 좋은 거는 비싸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장점은 또 하나가 우수한 밸런싱이라는 걸 제가 써드렸죠. 네, 이 밸런싱이라는 건요, 회전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러한 축에다가 프로펠러를 이렇게 넣어서 끼워가지고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요, 자, 이 밸런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회전을 할 때의 뒤틀림, 흔들림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밸런싱이요, 생각보다 카본 파이버 소재로 만들었던 프로펠러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단점은요, 강한 재질로 인해서 타 접촉물의 피해가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멀티콥터가 추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플라스틱 수지를 가지고 있는 멀티콥터는요, 프로펠러가 뚝 끊긴 것처럼 그렇게 파손이 돼요. 우드는요, 완전 꽉칙
그냥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을 때처럼 그러한 느낌이죠. 근데 카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끝부분이 칼처럼 예리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파편이 팍 튕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통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프로펠러는요, 결국 뭐죠? 양력과 추력을 담당합니다. 만약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눕혔을 때하고 추력 프로펠러로서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변 피치하고 고정 피치 차이, 제가 또 한 번 강조해 드리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학습 점검 가겠습니다. 모든 멀티콥터의 프로펠러는요, 고정 피치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멀티콥터 분류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하셨죠? 정답은요? 아니죠. 트라이콥터나 펜타콥터 등 홀수로 남는 프로펠러는요, 가변 피치였죠. 나머지 짝수들이 고정 피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V톨,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이죠. 이 수직 이착륙 드론은요, 고정 피치이다. 맞나요? 틀렸나요? X가 아니고 맞죠? 자, 이륙 착륙을 할 때는요, 고정 피치로서 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고도에서 다시 순항 비행을 할 때에는 추력 프로펠러, 한마디로 뒷부분에 달려있는 거,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톨 기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겉의 형상은요, 비행기, 고정기처럼 생겼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정 피치, 피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직 이륙도 하고 착륙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그러한 문제로서 제가 두 번째 문제를 내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프로펠러와 로터의 차이점과 고정 피치, 가변 피치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교집합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쉽게 암기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모든 무인 멀티콥터가 반드시 고정 피치인 건 아니다라는 거, 앞선 학습 점검 문제 1번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무인 헬리콥터는 그러면요, 가변 피치는 맞습니다. 헬리콥터 고정 피치로 사용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거꾸로 쉽게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참고 자료였고요.